내 이름은 김수진. 올해 68살이다. 인천 미추홀구의 낡은 2층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다. 번화가라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가깝고 몇 걸음만 가면 우체국과 약국, 도서관이 있어 마음 편히 익숙한 대로 살아왔다. 평생 특별한 재주라곤 남에게 비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온 것뿐이다. 그날 저녁 무렵 나는 삼계탕 한 솥을 끓이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초인종이 울렸다. 손을 닫고 문을 열어보니 이준호와 박선영,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낯선 젊은이 하나가 여행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엄마, 저녁 먹으러 왔어요. 준호가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며 웃었다. 이쪽은 선영이 동생 진우예요. 수능 끝났는데 올해 재수하게 됐대요. 미추홀구에 학원 유명한 곳이 많아서요. 여기 조용하고 빈 방도 있으니 엄마 집이 제일 편할 것 같아서요. 나는 순간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다. 억지로 웃으면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다. 예나가 엄마도 혼자 사시잖아요. 이 나이에 시끄러운 건 좀 쥐 나이에 있지만 이 나이에 시끄럽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동생을 흘끗 보더니 말했다. 이것은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다. 그 아이를 보니 고개 숙여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식탁은 이미 차려져 있었고 저녁 식사는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밥 한 그릇을 더 떴다. 식사를 절반쯤 했을 때 선영이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진우 학원 등록은 이미 마쳤어요. 모레부터 수업 시작이에요. 마침 밑층 빈 방이 있으니 거기 좀 쓰게 해주세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선영아, 내가 돕기 싫은 게 아니야.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생활 방식도 고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더 들어오면 내가 돌보기 힘들까봐 그래. 선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간 굳어졌다. 엄마, 돌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준호도 자기 밥은 자기가 챙겨 먹을 거고요. 저희가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엄마는 선영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 집은 정말이지 않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마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는 애들 제일 아낀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 동생도 엄마한테는 반쯤 아들이나 다름없잖아요. 1년도 채 안 사는데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아끼지 않는 게 아니라 선을 분명히 하는 거야. 아끼지 않는 게 아니라 선을 분명히 하는 거야. 선을 분명히 하는 거야. 나 은퇴하고 나서는 그저 소박하게 살고 싶어서. 선영이 비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앞으로 저희도 엄마한테 손주봐달라고 귀찮게 안 하겠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퍼먹으며 못 들은 척했다. 나는 마음속 울분을 꾹 누르고 천천히 말했다. 너희 사정 어려운 거 알아. 집은 작고 할 일도 많겠지. 하지만 이 집은 내 소유야. 진우 학원 다니는 건 물론 좋지. 하지만 다른 곳을 찾아봐줘. 하지만 다른 곳을 찾아봐줘. 여기는 내가 익숙하게 살던 곳이라 불편해. 여기는 내가 익숙하게 살던 곳이라 불편해. 준호가 드디어 고개를 들며 그냥 잠시 신세지는 건데, 그냥 잠시 신세지는 건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선영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저희도 꼭 여기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너무 고집 부리시는 거예요. 남들 엄마들은 다 자식들 돌아오길 바라는데 엄마만 저희를 남처럼 대하잖아요. 그 순간 나는 정말 그릇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던지지 않았고 말대꾸도 하지 않았고 말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고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그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계속 텔레비전을 고 설거지를 했다. 문 너머로 선영이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냥 저희가 직접 본다고 생각할까봐 그러는 거야. 준호가 말했다. 참아. 엄마 성격이 원래 그렇잖아. 나는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저 가슴이 답답했다. 그저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옆 작은 스탠드를 켜고 20년 동안 비어있던 그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고 20년 동안 비어있던 그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고 그 방은 내가 손주가 가끔 와서 지내도록 일부러 비워두었던 곳이었다. 누군가에게 집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3년 전 준호가 회사에서 해고되어 몇 달 동안 우리 집에서 지냈을 때도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작은 오피스텔로 다시 이사한 후부터는 이곳을 비상용 공간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누가 잠깐 오든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누가 잠깐 오든 누가 집을 못 든 누가 샤워본 적이 없다. 그저 엄마네 가서 지내면 돼라는 한마디로 끝이었다. 그들 마음속에 이곳은 참을 수 있으면 참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마음속에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살아온 곳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곳이고 내가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곳이다. 어느 날 아침 내 집 열쇠마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어젯밤의 침묵이 그들의 약간의 반성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세 번의 급한 벨 소리는 당연하다는 듯한 뻔뻔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겉옷을 걸치고 문을 열었다. 준호와 선영 그리고 진우라는 젊은이가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밀고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진우 이사시킬 거예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다. 학원이 모레부터 시작인데 여기 살면 걸어서 가는 게 더 빠르고요. 어제 주민센터 가서 가는 게 더 빠르고요. 전입신고도 이미 마쳤어요. 학생 할인 신청할 수 있게요. 나는 그 자리에서 머릿속에 천둥이 친 것 같았다. 준우가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마치 아침밥 먹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너희가 어떻게 내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 내 목소리가 몇 옥타브 높아졌고 목까지 뻣뻣해졌다. 이 집은 내 거야. 어떻게 함부로 남을 들릴 수 있어? 선영이 차갑게 되받아쳤다. 진우도 우리 가족인데 여기 사는 것도 한 가족인데 전입신고 좀 한다고 뭐가 문제예요. 준우가 일어서자 얼굴에 더 이상 짜증을 숨기지 않았다. 엄마 혼자 이 큰 집을 다 쓰면서 빈 방까지 있으면서 저희가 어렵게 가정 꾸려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요.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는 더 이상 어릴 적 내 다리를 꼭 붙잡던 아이가 아니고 나는 너희 꼭 붙잡던 아이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비난이 서려 있었다. 마치 내가 그들의 걸림돌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건 빌려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내 허의 문제가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나는 그를 빤히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영은 소파 옆으로 가서 여행 가방을 내려놓았다. 저희가 책상 설치해달라고 사람 불렀어요. 오후에 올 거예요. 어머니, 사람 좀 봐주세요.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서 물건들을 치웠다. 내가 이 집 안 빌려준다고 했잖아. 짝 하는 소리가 맑고 크게 울려준다는 거예요. 준호가 휙 돌아서서 소리쳤다. 마치 그의 모든 분노를 쏟아낸 듯했다. 나는 몸이 휘청거렸고 왼쪽 뺨에는 순식간에 뜨거운 통증이 밀려왔다. 귓가에는 밍밍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의 풍경은 마치 무엇인가에 덮인 듯 퇴색빛이었다. 입안에서 비릿하고 쓴 피 맛이 느껴졌다. 기 맛이 느껴졌다.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고 진행자의 웃음소리는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마음속은 아픈 건지 차가운 건지 아니면 완전히 죽어버린 건지 알 수 없었다. 힘들게 키운 아들이 나를 부양해주길 바라지도 않았는데 늙어서 아들에게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맞고 난 후 나는 낮은 목소리로 준호에게 물었다. 그는 입술을 꼭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 대신 분노와 경계심만 가득했다. 마치 말을 듣지 않는 세입자를 보는 듯했다. 나는 몸을 돌려 방으로 돌아갔다. 옷장을 열고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내 신분증, 토지 자료 사본,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보관해온 매매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나는 소란 피우지 않고 그저 혼자 묵묵히 이 모든 것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침대 밑금고 열쇠를 꺼내 그 안에 있는 기 권리증도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다. 때로는 사람이 완전히 마음을 접는 것은 상처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 때문일 때가 있다. 나는 거실로 대문이 아니라 이 집 나중에 어차피 준호한테 줄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빌려주면 나중에 엄마 아프면 저희가 간병인 불러야 하고 그 간병인 돈도 결국 집 팔아서 내야 하잖아요. 이 집은 너희 것이 아니야. 나는 똑바로 서서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이건 내가 결혼 전에 내 명의로 가진 재산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말쓰는 너희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너희도 다시는 올 필요 없어. 그날 밤 나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다가 하늘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거실 텔레비전 소리가 멈췄고 문이 쾅 닫혔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6시도 채 되지 않아 잠에서 깼다. 머리는 여전히 좀 무거웠고 얼굴에 붓기는 가라앉아 희미하게 아린 통증만 남아있었다. 수건으로 반나절을 찜질했다. 거울 속의 그 여인은 눈빛은 늙었지만 표정은 텅 비어 있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준혼의 가족은 이미 나갔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지 말지는 알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단지 지금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부엌 서랍장이 좀 뻑뻑해서 힘을 주어 겨우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과 납부 고지서들이 가득했고 빨간 고무줄로 묶인 서류 뭉치도 파란 고무줄로 묶인 서류 뭉치도 하나 있었다. 나는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써주신 장 넘겨봤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1989년 나는 32살이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가 10년의 경력을 채웠을 때였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안정적이잖아. 네가 일찍 좋은 남자 만날 시집까지 않았으면 나중에 어떻게 이 집 좋은 남자 만날 시집까지 않았으면 나중에 어떻게 이 집을 혼자서 꾸려나갈 수 있었겠니? 그때 네 아버지가 너 혼자서 꾸려나갈 수 있었겠니? 그때 네 아픔을 주면서 내가 웃었지. 딸은 어차피 남의 집 사람이 될 거라고. 암으로 빠르게 떠났다. 병세가 악화된 지 겨우 나흘 만이었다. 나는 울 겨를도 원망할 겨를도 없었다. 그저 주택대출은 계속 갚아야 하고 아이는 아직 어리니 내가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교직 생활과 과외로 장문 지도를 하며 권 돈으로 20년 동안의 주택대출을 서서히 갚아나갔다. 가구가 고장나면 내가 고치고 수도관이 막히면 사람을 갈라 집안에 불렀다. 그때는 손발이 빨라 집안을 불렀다. 이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지켜왔다. 준호의 것도 아니고 선영의 것도 아니며 이제 막 반년도 채 알지 못하는 그 처남의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증여 계약서를 비닐봉투에 넣고 이어서 등기소에서 보내온 등기권리증 사본을 꺼냈다.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최윤희 선생님이세요. 어머, 수진아. 아직도 나 같은 늙은 동료를 기억하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찼다. 마치 예전 사무실 휴게실에서 수다를 떨던 때처럼. 나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곧바로 물었다. 선생님,
예전에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법률 서비스 상담소 같은 곳도 있나요? 제가 집 문제로 확인할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물었다. 아들하고 며느리 문제니? 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나에게 주소를 알려주며 말했다. 그녀는 나에게 주소를 알려주며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내가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아니면 드디어 깨달은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모든 관련 서류를 거실 탁자에 펼쳐놓고 그 위에 찍힌 도장과 필체 그리고 30년 전 내가 쓴 서명을 바라봤다. 그 글자들은 이미 희미해졌지만 나는 그날 서명할 비로소 깨달았다. 그 글자들은 이미 희미해졌지만 나는 그날 서명하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한다. 걱정 마세요. 이 집은 제가 지킬게요. 이 집을 정말 빼앗으려 하는 자들은 외부인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이었다는 것을. 서류를 정리하면서 어제 준호가 나에게 휘두른 그 손바닥을 떠올렸다. 그의 얼굴에 서린 분노,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그 젊은이가 다리를 꼬고 텔레비전을 보던 모습. 그 모든 것이 거울처럼 내가 그동안 참아왔고 순종했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나 자신을 비추고 있었다. 힘들게 아들을 키웠는데 늙어서도 나를 지켜야 하다니. 나는 중얼거렸다. 눈물을 닦으면서 서류들을 봉투에 하나하나 넣었다. 그들이 쉽게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서랍 맨 밑칸에서 검은색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것은 내가 은퇴하던 해에 나 자신에게 준 선물이었다. 그때 나는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가방을 꺼내 나 자신을 통해 들어와 탁자 위에 서류 봉투에 비쳤다. 나는 신분증, 계약서 사본을 모두 넣고 투명 라벨을 붙인 뒤 개인자산 계약서. 나는 일어서서 잘 포장된 그 서류 가방을 품에 안고 침실로 들어가 금고의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다. 앞으로 마주할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내가 68살에 사회복지관 접수처에 앉아 변호사가 내 편을 들어줄 때까지 기다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미추홀구 사회복지관은 멀지 않은 곳,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었다. 평소에도 수없이 지나쳤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었다. 그날 아침은 하늘이 흐렸고 바람이 조금 차가웠다. 나는 목도리를 끌어올렸다. 마음속은 조금 불안했지만 그보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울분이 더 이상 나를 물러서게 하지 않았다. 접수 직원은 내 간단한 설명을 듣고 번호표를 주며 문정원 변호사를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벽에 붙은 포스터를 바라봤다. 거기에는 한자가 안경을 쓰고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채 거기에는 법은 젊은이다. 거기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는 나를 상담실로 안내하며 정중하게 앉으라고 권했다. 김수진 여사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내 목소리는 사실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듯했다. 나는 그에게 내 집이 결혼 전 아버지께 증여받은 재산이며 등기권리증도 내 명의로 되어 있고 30년 동안 주택대출부터 수리까지 최근 며느리의 동생이 재수를 핑계로 들어와 살겠다고 했고 내가 거절하자 아들이 나에게 손찌검까지 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위협했다고 했다. 그들은 이미 무단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집을 장기 점유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 변호사는 내 말을 끊지 않고 매우 집중해서 들었다. 그는 서류들을 한 장 넘겨보며 도장, 서명, 날짜까지 확인했고 등기부등본도 꼼꼼히 대조했다. 김수진 여사님, 이 주택은 민법상 결혼 전 증여재산이며 여사님의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여사님의 개인 소유입니다. 아들이나 며느리 모두 법적으로 상속, 거주,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 법 조항들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강력해서가 아니라 조금 울고 싶어서였다. 그동안 내가 그저 참고 양보했던 것이 내가 몰랐기 때문이었다니. 그럼 그들이 무단으로 들어와 산 것은요. 그동안이라 내가 몰랐기 때문이었다니. 비록 가족이라고 해도 여사님께서 명확히 퇴거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저를 돌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 단계를 재었다. 그리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노후를 부탁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노후를 부탁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첫째, 공식적인 기한 내 퇴거 통지서를 보내십시오. 여사님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주택을 점유했음을 명시하고 7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둘째, 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법원에 강제 명도 소송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한벌입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한 법으로 법원이 승인하면 법원이 성의라면 종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말하면서 서랍에서 양식 서류 하나를 꺼냈다. 그는 말하면서 서랍에서 양식 서류 하나를 썹니다. 손이 약간 떨렸다. 그는 나에게 펜을 건넸다. 나는 평소보다 더 힘주어 그러나 선명하게 내 이름을 썼다. 김수진 여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여사님도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분증과 등기자료를 꺼내 그에게 위임장 신청을 부탁했고 변호사 대리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했다. 필요하시면 제가 직접 동행하여 통지서를 전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의 진지하고 침착한 표정을 보며 문득 젊은 시절 교직에 맞발을 들였던 몇 년 동안 학생 학부모들과의 갈등을 인내심 있게 처리했던 나 자신을 떠올렸다. 고맙습니다. 여사님은 집에서 쫓겨날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뿐이에요. 그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뿐이에요. 나는 그 변호사 서류를 품에 안고 사회복지관을 나섰을 때 바깥은 이미 개어 있었다. 햇살이 버스 정류장의 유리 지붕에 비쳐 눈이 조금 부셨다. 나는 봉투를 꼭 움켜쥐었고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열쇠가 바뀐 문에는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다. 엄마, 저희 오늘 늦게 올 거예요. 학원에서 책상 배달로 오는 사람 좀 받아주세요. 나는 그 쪽지를 무시하고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진우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만화를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자 그는 못 본 척하더니 그저 차갑게 나를 한번 쳐다봤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지나쳐 내 방으로 들어갔다. 변호사 서류의 사본을 서랍 안에 다른 서류들 사이에 가지런히 끼워 넣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이 방으로 들어서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나는 일어났다. 어제 변호사가 준비해준 기한 내 퇴거 통지서를 철문에 붙였다. 그리고 집안 거실 벽에도 하나 더 붙였다. 현관문과 마주 보는 위치라 누가 들어오든 볼 수 있게 말이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마음이 조금 떨렸지만 동시에 가벼워졌다. 마치 오랫동안 들고 있던 우산을 드디어 접은 것처럼 다음 순간이 맑은 날이든 폭풍우든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작전이었다. 9시도 채되지 않을 작전이었다. 9시도 채되지 않을 작전이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돌아왔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견유를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글자에 다 쓰여 있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어봐. 그녀는 두 걸음 더 다가와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찔렀다. 미쳤어요?
엄마 아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소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가 나가지 않으면 그럼 좀 봐줄 수도 있잖아요. 엄마는 도대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늙은 할머니가 자기 아들 가족도 못 받아줘요? 그녀의 눈빛에는 혐오감이 가득했고 이를 악물고 말했다. 우리가 그동안 엄마를 돌봐주지 않았으면 엄마는 진작에 길바닥에 나앉았을걸? 그러고도 주제도 모르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네가 나를 돌봐줬다고?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네가 언제 나를 돌봐줬니? 네 남편이 실직했을 때 내가 돈 보태줬지. 네가 아이 낳았을 때 내가 돌봐줬고 시댁에서 아이 안 봐준다고 할 때 내가 아침 저녁으로 보양식 갖다 줬지. 기억 안 나니? 저는 그저 엄마가 지금 저희를 쫓아내고 이 낡은 집에서 여왕처럼 살려고 한다는 것만 알겠어요. 진우가 이때 방에서 나오다가 탁자 위에 서류를 보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아줌마, 미쳤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잠깐 신세 지는 거 가지고 그래요? 잠깐 신세 지는 거 가지고 그래요? 잠깐 신세. 나는 그를 돌아보며 쏘아붙였다. 그럼 그 잠깐은 언제 나갈 건데? 내가 너희에게 몇 번이나 기간을 말해달라고 기회를 줬지만 너희는 단하고 기회를 줬지만 너희는 지었지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예비 서류를 꺼내 그들 앞에 놓았다. 7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내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거야. 하지만 나는 이 집의 합법적인 소유자야. 문 밖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다. 준호도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그 변호사 서류를 그를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갈아보며 물었다. 달려와 다짜고짜 소리쳤다. 엄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네가 그날 나를 때릴 때 내가 네 엄마라는 생각은 했니? 그의 얼굴이 굳어졌고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장롱에 넣어두었던 보석함을 꺼내 조금씩 가방에 담기 시작했다. 나는 심지어 금고를 열어 등기권리증과 통장까지 모두 챙겼다. 너희가 나가면 이상 이 집에 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기중품은 더 이상 이 집에 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뭐 하는 거예요? 현금 들고 떠날 거라고. 미쳤어요. 선영이 소리까지 변하며 외쳤다. 집을 팔아요. 아깝지도 않아요? 나중에 어디서 살려고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글자 천천히 말했다. 나는 집을 파는 게 아니야. 나는 집을 파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에 대한 내 기대를 파는 거야. 너희는 늘 내가 참고 양보하고 결국에는 내 집조차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이때 초인종이 울렸다. 내가 문을 열자 문댔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나는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는 변호사 신분짐을 제시하고 법에 따라 불법 점유 통지를 발행했음을 설명하며 상대방에게 7일 이내에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의 강제면도 판결을 신청할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준호네 가족은 모두 얼어붙었다. 선영은 한동안 나를 잊지 못했고 눈에는 이 집 때문에 나를 엄마라고 부른 거 아니니? 아내는 기색이 스쳤다. 엄마, 정말 저희랑 인연을 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명함을 잘 챙겨 그를 배웅한 후 곧바로 열쇠 수리점에 전화해 다음날 오전 문 잠금 장치를 교체해달라고 예약했다. 나는 그들의 인정도 필요 없었고 더 이상 그들의 연극을 보고 싶지도 않았다. 집 안으로 돌아와 나는 예비 열쇠들을 모두 회수했다. 내가 내주었던 그 수많은 열쇠들을 모두 회수했다. 내가 내주었던 그 수많은 이제 내가 양보했던 증거가 되었다. 나는 그것들을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부엌 냉장고. 집을 파는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부동산 친구가 구매자를 찾아주었다. 내가 30년 동안 살았던 그 아파트는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다. 나는 더 이상 조건을 따지지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익숙했던 계단, 골목 어귀의 아침 식사 가게, 이름조차 알 수 없었던 이웃들.
내 마음속에서는 이름조차 알 수 없었던 이웃들. 나는 여행 가방둑에서는 이미 모두 사라진 풍경이었다. KTX를 타던 그날 아침,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인천의 쌀쌀한 추위는 늘 뼛속까지 시리게 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객차 안의 다른 승객들을 바라봤다. 젊은이들은 고개 숙여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어폰을 낀 채 졸고 있었다. 나는 홀로 단정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어폰을 낀 채 졸고 있었다. 나는 홀로 단적하게 앉아 있었다. 종착역은 다른 곳이 아니었다. 내가 익숙한 안동이었다. 안동은 경상북도에 있는 오래된 곳이 아니었다. 나는 이곳의 하위마을, 도산서원, 그리고 경산서원, 앞 그 오래된 노점상들을 기억한다. 이곳은 내가 사범대학을 다니던 곳이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몇 년 동안 돌아와 살았던 집이 있는 곳이었다. 기차가 멈추기도 전에 전화가 왔다. 강은주였다. 강은주였다. 너 몇 시에 도착해? 나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 알아보겠어. 나는 웃었다. 머리를 3번 염색해도 알아볼 거야. 말하는 것도 여전하네. 우리는 젊은 시절 은퇴하면 함께 팥죽 끓여 먹고 차 마시며 남자들 욕이나 하자고늘 말했었다. 그런데 그녀는 정말 이곳에 남아 공동 부엌을 열었다. 특히 독거노인들을 위한 곳으로 매일 돌아가며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는 곳이었다. 나는 짐을 들고 나왔고 그녀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한눈에 알아보고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녀는 다가와 한 손으로는 내 짐을 들고 한 손으로는 나를 안았다. 나는 네가 다시 남부로 안 돌아올 줄 알았어. 서울은 사람을 붙잡지 못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웃음 속에 피곤함이 띄었다. 나를 등에 업고 돌아오면 되지. 그녀는 자신의 작은 흰 차를 몰고 마을 안으로 나를 태웠다. 길가의 풍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잡화점은 간판이 바뀌었고 신호등이 몇 개 더 생겼을 뿐이었다. 하지만 안동 특유의 습한 바닷바람, 진한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가게 주인들이 외치는 경상도, 사투리는 내 기억 속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2층짜리 건물로 1층은 오래된 부엌과 식당, 2층은 예전의 내 방이었다. 문 앞에 말라 죽은 바지 화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고집스러운 노인이 나를 기다린 것처럼 내 손에서 다시 살아난 듯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열쇠를 넣었다. 문이 열리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래된 물건들에 세월이 묻어난 냄새였다. 마치 빛바랜 옛됐다. 아마 몇 년 전 오빠가 내가 돌아오면 쓰라고 보내준 것이라. 나는 미층 방으로 들어갔다. 커튼은 여전히 걸려 있었고 서랍 안에는 내가 학창시절 사용했던 분필 상자가 하나 있었다. 나는 그것을 열었다. 흰색, 파란색, 분홍색 분필들이 있었고 몇 개는 부러져 있었다. 나는 파란색 분필들이 있었고 나는 파란색 분필들이 있었다. 손이 떨리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 이름은 내가 필러내렸다. 마치 이 이름이 교시 없는 나날 속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하지만 지금 다시 쓰니 마치 내가 돌아왔다고 새로 선언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여관에서 잤다. 낡은 집에 간단히 매트리스를 깔고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윙윙거렸고 갯내음이 섞여 들어왔지만 나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북부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던지만 밤들보다 훨씬 좋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주에게 전화가 왔다. 오늘 점심 우리 공동 부엌에서 두부 요리하는 날인데 너 와볼래? 나는 웃었다. 내가 뭘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너희가 나 먹는 거 싫어하지 않을까? 우리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누가 싫어해? 그는 아이처럼 웃었다. 나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에서 직접 담근 모장아찌를 조금 들고 공동부엌으로 걸어갔다. 공동부엌은 안동 주민센터 옆에 있었다. 그들은 내가 오장 아찌를 가르쳐 주셨다. 개조된 낡은 한옥이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어릴 적 이웃이었던 이정숙 아주머니, 사범대학 기호시였던 어릴 적 이웃이었던 이정숙 아주머니, 정숙 아주머니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어릴 적 떡볶이 사 먹을 때마다 3배 맵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거 내가 다 기억해. 나는 크게 웃었다. 그때는 정말 입이 험했죠. 사람들이 왁자지껄 나를 에워쌌다. 마치 멀리 떠났던 가족을 맞이하는 것처럼. 점심은 두부 조림, 오이 무침, 그리고 밤죽 한 소치였다. 맛은 평범했지만 따뜻하고 구수했다. 맛은 평범했지만 따뜻하고 구수했다. 나는 먹으면서 그들이 손주의 결혼 문제, 나 시간 되면 와서 우리한테 뭐 좀 가르쳐줘도 좋아. 국어나 글쓰기, 이야기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가 울렸을 때 나는 집 뒤뜰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 땅은 원래 어머니가 바질과 민트를 심었던 곳인데 지금은 잡초가 무성했지만 흙은 여전히 좋았다. 나는 밀짚 모자를 쓰고 호미를 든 채 한 번 한 번 조심스럽게 땅을 파고 있었다. 마치 내 숨소리를 듣는 것처럼 마음이 차분해졌다. 휴대폰이 탁자 위에서 한참을 울렸다. 들어보니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떨어져 벽돌 바닥에 격자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벨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울리고 다시 멈추고 나서야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전화 저편에서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평소의 당당한 목소리와는 달랐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는 계속 말했다. 제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정말 살기 힘들어요.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손가락을 살짝 확 쥐었다. 엄마, 저희가 엄마 돌봐드릴 수 있어요. 엄마도 연세가 많으신데 안동에 혼자 계시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저랑 선영이 그리고 진우까지 셋이 엄마랑 같이 있으면 잠도 받아드리고 밥도 해드릴 수 있고요. 2시간 후 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2시간 후 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나가보니 준호가 혼자 문 앞에 서 있었다. 살이 좀 빠졌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잘못한 아이처럼 안으로 들어왔다. 앉자마자 그가 처음 한 말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됐는데 엄마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면 안 됐는데 였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차 2잔을 따라 탁자 위에 놓았다. 집 비우는 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정말 살기 힘들어요. 나는 학교 가야 하고 선영이도 일자리를 못 구하고 저희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 다 같이 살면 엄마도 돌봄을 받기 더 편하실 거예요. 나는 찻잔을 들어 살짝 한 모금 마셨다. 내가 아팠을 때 너는 찾아온 적 있니? 그는 움찔했다. 엄마가 아팠다고요? 그때 허리를 삐끗해서 이틀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어. 내가 그날 나를 때린 그 손바닥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겠지. 나는 그를 바라봤다. 너는 몰랐겠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는 아래 십수를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네가 돌아오겠다는 건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거니? 그의 입꼬리가 떨렸고 목소리는 초조했다.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가족끼리 어떻게 정말 인연을 끊을 수 있어요. 엄마는 정말 저희를 버릴 수 있어요?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 위에는 이미 도장이 찍힌 공증서가 함께 있었다. 나는 이미 서류를 다 마쳤어. 앞으로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은 아무에게도 상속되지 않을 거야. 안동 공동 부엌에 기증할 거야. 나 같은 노인들이 밥 먹고 쉴 곳 있고 말벗이 있는 공간이 계속 운영될 밥 먹고 쉴 곳 있고 말벗이 있는 공간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는 일어섰고 목소리가 커졌다. 그는 일어섰고 목소리가 커졌다. 엄마는 저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 없어요? 나도 일어서서 그를 바라봤다. 효도라는 건 네가 나를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집 안은 고요해졌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는 헐떡거렸고 눈빛은 흔들렸다. 눈빛은 흔들렸다. 마치 출구를 찾는 듯했다. 나는 문가로 가서 문을 열었다. 나는 그가 보지 않았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다시는 나를 비상용 타이어처럼 여기지 마.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낯설었다. 마치 예전 시장에서 스쳐 지나갔던 어떤 흐릿한 사람처럼. 안동 병산서원 앞 광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향냄새가 떠다녔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 골목 어귀에 원탁 다방이라는 작은 가게에서는 오미자차의 새콤한 향이 풍겨 나왔다. 나는 창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햇살이 잘 들어와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이 투명하게 빛났다. 강은주는 이미 자리를 잡아놓았다. 그는 이미 거기에 앉아 차를 휘저으며 나를 불렀다. 오늘 다들 와서 너 기다리고 있었어. 그의 옆에는 정숙 아주머니, 김미경, 그리고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동료 2분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지금은 은퇴한 상태였다. 우리는 총 6명이 둥근 탁자에 둘러앉았다. 탁자 위에는 고구마 튀김, 떡, 땅콩엿, 떡, 땅콩엿, 그리고 차추전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그들은 내가 오자마자 오랜 친구가 돌아온 것처럼 열렬히 맞이했다. 드디어 오셨네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께 신세를 졌네요. 우리는 날씨, 채소 가격, 누가 손주 수능을 마쳤는지, 누가 대구에서 백내장 수술을 했는지 등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신나게 이야기했고 나는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가 정숙 아주머니가 갑자기 물었다. 근데 너 왜 갑자기 물었다. 사실은 예전에는 말을 차게 물었다. 예전에는 잘 안동으로 돌아왔던 것 같은데. 나는 잠시 멈칫했다. 원래는 웃어 멈칫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가 작아졌다. 사람들은 조용해지며 나를 바라봤다. 그때 제가 서울에서 제 돈으로 집을 사서 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며느리가 자기 동생을 재수 때문에 들어와 살게 해야 한다면서 집이 제일 조용하다고 하더군요. 나는 웃었다. 아주 쓰라린 웃음이었다. 제가 좀 불편하절하고 나중에는 절반은 욕하고 나중에는 손찌검까지 했어요. 나는 그들을 보지 않고. 그런데 제가 늙으니까 그들은 제가 어린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어차피 혼자 사니까 빈 방은 낭비하고 하더군요. 여기까지 말하자 코끝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밤새 앉아 있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면서 분명히 결혼 전에 내가 산 집이고 혼자 힘으로 지켜온 집인데 어떻게 사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아들이 나중에 전화와서 저희랑 같이 살게 해달라고 노후를 함께 보내자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밤새도록 생각했어요. 내 평생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공기가 갑자기 아주 조용해졌다. 강은주가 내 손을 가볍게 잡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은주가 내 손을 가볍게 잡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세대 여자들은 다 이런 아픔 겪었지. 김미경이 이어서 말했다. 우리 손주 녀석은 나를 자기 하인처럼 부려요. 가끔은 할망구, 빨리 와서 도시락 치워 라고 소리쳐요. 화가 나서 도시락통을 전부 재활용함에 갖다 버렸어요. 다른 선생님도 웃으며 말했다. 우리 딸은 제가 은퇴하면 자기 집에서 살라고 했는데 석 달 만에 눈치가 고요섬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엄마 집 모래봉사자가 아니야. 사길에서 나왔어요. 사위가 딸한테 장모님이 계속 여기 계시니까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더군요. 우리는 여자지. 너희가 함부로 부르면 달려오는 배경음악이 아니야. 늙었다고 해서 자아를 잃는 건 아니야.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자 마치 가슴속에서 무거운 돌덩이를 덜어낸 것 같았다. 말을 하고 나니 비록 눈가는 붉었지만 훨씬 가벼워졌다. 은주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늘 너를 여기로 끌어들이려 했던 게 네가 네가 혼자 삭힐까봐 그랬어. 우리도 불평만 하는 게 아니야. 오늘 드디어 다 털어놓았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잔을 들어 오미자차를 다 마셨다. 시큼한 맛이 강하고 단맛은 많지 않았다. 이 나이쯤 된 인생의 맛 같았다. 헤어지기 전 우리는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에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했다. 각자 집에서 돌아가며 밥을 하고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기로 했다. 나는 부엌에 앉아 파인애플을 깎고 있었다. 파인애플 장아찌를 만들 참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끝자리가 좀 익숙한 오래된 번호였다. 받아보니 최윤희 선생님이었다. 여보세요. 저 윤이에요. 전화 저편에서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수진이니? 윤이에요. 어떻게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우리 아들이 요즘 계속 제 명의로 된 집을 자기한테 명예 이전해달라고 해요. 제가 늙으면 남에게 속아 넘어갈까봐 걱정된다면서 자기 명의로 해두는 게 더 안전하다고. 나늘이도 옆에서 울고 목소리를 좀 더 침착하게 가다듬었다. 선생님은 동의하셨어요. 제가 싫다게 가다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마지막에는 거의 울먹이는 듯했다. 제다가 안 주면 자기가 나가버려서 저를 안 돌볼 거라고. 제가 혼자 있으면 너무 불쌍할 거라고 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저는 그러네요. 저는 불안해요. 수진아, 너 거기 변호사 아는 사람 있다고 하지 않았니? 자료 아직 가지고 있어? 나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대답했다. 그럼요. 잠시 후에 보내드릴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서류처를 열었다. 문 변호사의 연락처, 사회복지관 지원 창구, 그리고 내가 당시 썼던 기한 내퇴거, 통지서 양식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그녀에게 묶어서 보냈다. 마지막으로 한 줄 더 덧붙였다. 백지에 검은 글씨로 쓰라고 해. 입으로 하는 효도는 필요 없어. 입으로만 하는 동반보다 부동산 서류 한 장이 훨씬 확실하니까. 몇 분 후 최윤희 선생님에게서 고맙다는 답장이 확실하니까. 낡은 집의 수리가 드디어 끝났다. 천장은 새 방수판으로 바뀌었고 부엌 조리대도 가스레인지로 교체되었다. 온수기는 외부 설치형이라 가스 누출 걱정이 없었다. 집은 낡은 붉은 벽돌 벽과 오래된 나무문, 그리고 오래된 천장 등은 그대로 보존되었다. 나는 3시간 동안 닦아서 그 등이 마치 내가 이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처럼 환하게 빛나게 했다. 나는 현관에 서서 한때 고요했지만 점유당했고 이제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온 이 집을 바라봤다. 투명 테이프가 붙여진 흰 종이 한 장을 들고 마을 여기. 그 게시판에는 1년 내내 이웃들이 직접 만든 한약, 소고기 국수 할인, 길 잃은 고양이를 찾는다는 공고들이 붙어 있었다. 나는 쪼그리고 앉아 천천히 흰 종이를 붙였다. 종이에는 안동 자매방인데 여성 어르신 전용, 독립 출입, 반려동물 없음, 월세 7~5만 원, 60세 이상 여성 어르신 전용, 월세 7~5만 원,
60세 이상 여성 한정 간병 서비스 불포함. 집주인 면담 및 선택권 보여. 연락처 김수진. 7,5만 원은 안동의 1인 원룸 시세를 참고하여 정한 것이었고 심지어 조금 낮은 가격이었다. 하지만 내가 특별히 여성 어르신 한정이라고 쓴 것은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런 여성들이 얼마나 조용하고 깨끗하며 문을 잠글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알기 때문이었다. 공고를 붙인 지 사흘도 채 되지 않아 내 휴대폰이 니건 울렸다. 첫 번째 전화는 자신을 이정숙 아주머니라고 소개하는 퇴한 중학교 교사였다. 자녀가 대구에 가정을 꾸렸는데 나누리가 자신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매일 자신이 이방인 같다고 느낀다고 했다. 두 번째 전화는 재봉틀 가게를 운영했던 여성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아이들이 손주 돌보라고 들어와 살라고 했지만 자신은 보모가 되고 싶지 않다고. 그는 내일 자신은 감을 치우고 싶지 않다고 했다. 세 번째 전화는 감을 치우고 싶지 않다고 했다. 세 번째 전화는 약간 어눌한 말투의 간호사였다. 나는 일일이 전화를 받으며 이곳의 환경, 부엌 큰 공동 사용이라는 것, 1층에서는 흡연 금지, 베란다에서는 화초를 키울 수 있지만 집 뒤편이 목조 건물이라게나 고양이는 키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네 번째 전화였다. 정혜원이라는 이름의 97세 여성이었다. 3년 전 임의 공고를 보고 마치 출고를 본 거를 보고 마치 출고를 본 거를 간 거니 지금은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건 알지만 점점 더 공기처럼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나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그녀에게 한마디를 보냈다. 저도 그렇게 지내왔어요. 주말에 그녀는 서울에서 계대학실 타고 안동으로 왔다. 정혜원은 문을 들어설 때 약간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녀에게 일어설 때 약간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녀에게 방을 보여주고 부엌을 소개하고 매달 월세는 언제 내는지, 기본적인 집안일 땅번이 있는지, 기본적인 집안일 땅번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웃었다. 증명일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면 선생님은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녀는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이내 웃음이 터져 나왔고 눈물도 흘렸다. 그날 점심 식사, 우리는 두 여인이 서두르지 않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점심 식사, 우리는 두 여인이 서두르지 않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젊은 시절의 결혼 생활부터 아이들이 어릴 적 얼마나 개구쟁이였는지, 은퇴 후 가장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자신을 깨우지 않은 것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월세 계약서에 서명하고 싶어요. 비록 한 달짜리라도 좋아요. 나는 그녀에게 대답했다.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계속 머무르세요. 나는 집으로 돌아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향난초가 싹트기 시작하는 구석을 바라봤다. 나지막이 말했다. 이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어떻게 즐거운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스스로 천천히 찾아가야겠어. 이라고 쓰여 있었다. 김수진은 아들의 뺨 때림에 무언의 인내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결혼 전 자신이 구입한 집의 등기권리증을 꺼내들고 법률 서비스 센터로 향했고 변호사 서류를 제출하여 자신만의 공간을 되찾았다. 그리고 진정으로 떠났다. 30년 된 낡은 집을 팔고 안동의 친정집으로 돌아와 익숙한 거리에서 새 삶을 꾸렸다. 오랜 친구들과 밥을 짓고 향난초를 심고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위해 그저 한 노부인이 마침내 자신만의 삶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김수진이 당신이 아닐지라도 당신은 자녀들의 엄마가 좀 내주면 어때? 라는 말에 꽉 막혀 아무 말도 못했던 적이 있는가? 어차피 혼자 살면서 집 비워두면 낭비 아니냐는 말로 침탈을 합리화하는가?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가? 싸우기 싫어서 한 번 양보하다가 결국 집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적은 없는가? 노년이 되어서도 사실 당신은 여전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채널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으로 대륙의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및 댓글 공유 등을 포함하되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와 토론하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까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